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맞아 마련했던 이벤트 있잖아요. 네. 이제 당첨자 발표가 다 끝나고요. 책은 벌써 배송을 해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올리고 계시죠. 그렇죠. 회색 코뿔소가 온다. 책 받으시고 그걸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요. 또 책을 열심히 읽으신 다음에 감동적인 문장, 또 기억에 남는 문장 같은 것들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신만이 그 뮤직 드라마 15분 당첨자 명단을 저희가 올려놨죠. 근데 3일에 걸쳐서 날짜를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문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 사전에 공지드린 날짜가요. 10월 14일 오후 8시, 15일 오후 3시, 그리고 6시 반, 그리고 마지막 날이 16일 오후 3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4개의 타임이 있는데 요 4타임 중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는 어느 시간에 보고 싶어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은 혹시 같이 가실 분이랑 아직 합의가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시고 언제 가시겠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요. 그 명단을 저희가 취합해서 주최 측에 전달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이게 가족 연인을 다룬 뮤지컬이잖아요. 사랑을 테마로 하는 뮤지컬인데 관람하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시간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빨리 합의하시고 저희한테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추석맞이 이벤트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저희가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자극을 하자면요. 도서도 그렇고 공연 쪽도 그렇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공개하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둘이서 방송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벤트 관리까지 하려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이벤트를 자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이벤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죠. 그 얘기가 멋있네. 불편한 진실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저녁 늦게요. 진짜 분통 터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습기 살균제 이 사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터졌어. 예. 그건 뭐냐? 치약 있죠, 치약. 예. 매일 아침에 양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그런데 유명 치약 그것도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만들었던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긴급 회수 조처가 내려진 걸로 밝혀졌어요. 아모레 퍼시픽 치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식품안전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인 화학 물질인 MIT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 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내렸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요, 메디안 프레시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프레시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 연구 잇몸 치약, 송염본 소금 잇몸 신인 치약 등 11가지래요. 아, 이거 다 못 읽겠네. 저는 얼마 전까지도요, 이 중에 포레스트랑 마린을 썼었어요. 아, 그렇죠. 박 PD가 쓸 만큼 진짜 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나 봐요. 이 11개 제품이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5천만 개가 생산이 됐대. 아니 뭐 인기라기보다는요, 싸거든요. 아, 그래서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이 화학 성분은 치약 보존제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식약처는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지만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다. 왜?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서 나온 MIT가 0.0022에서 0.0044 ppm, 엄청 적은 미량이란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치한 후에 입안을 물로 씻어내리면 이 성분이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유해성이 없다. 식약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식약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메디안만 써,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네요. 아니, 독약 먹은 다음에 행권해도 독약은 유해하지 않다. 니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치약까지 따져가면서 수입 제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뭐 심지어 오늘도 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치약 보통 집안에 쌓아놓고 계시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반품을 하던가 환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품이나 환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정보가 없어요. 뭐 갤로트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산 곳에서 반품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치약을 어디서 샀는지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거 선물로도 많이 받잖아. 네. 은행 같은 데서 상품 하나 가입하면 치약 나눠주던데.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에 머물면서 소환에 불응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를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호. 서울중앙지검은요,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전날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는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 이사장은 70억 원대 횡령, 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에 구속 기소가 됐죠. 이 서미경 씨는 신 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았고 수천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롯데시네마 가면 왜 매점 많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롯데시네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매점이 다 이 아줌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당연히 불법 임대 가능성이 크죠. 그러겠네요. 검찰은요, 그리고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서 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 주식 재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 씨가 계속 이렇게 법원 출석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제로 소환이 되는 거죠. 와, 소환이 될 때 어디로 되냐? 법정으로 되는 거죠. 법정으로.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뭐 서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동민 회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초유의 관심사죠. 근데 검찰이 전날 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내일이죠. 28일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예정인데 이날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신 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롯데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 총괄 할아버지가 맡아야 되나요? 농담이고요. 신 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중에 일본 사람이 있대요. 일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단독
대표가 되면서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롯데는 이걸 강조하고 있죠. 아, 자칫 한국 롯데, 일본 롯데가 나눠질 수도 있다. 우리 오너가 구속이 되면 롯데가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엄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참에 한일 롯데 관계 끊는 게 우리로서는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풍선 효과라고 아시죠? 네. 풍선 효과가 한쪽을 틀어막으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가 여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이요. 3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을 해버렸대. 네. 제1금융구에서 대출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다들 대부업체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 내용은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대부 잔액이요. 13조 2,600억 원. 엄청 많네요. 이거는 2012년에 비해서 무려 52%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로부터 어떤 돈을 가장 많이 빌렸을까? 유형별로 살펴봤더니만요. 역시 생계형 대출이 가장 많대요. 아, 안타깝네요. 진짜 먹고 살려니까 없어서 대부업체에 손을 빌렸다는 얘기인 거겠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대부업 대출 자금 중 가계생활 자금 비중이요. 62%라던데. 이거는 2012년보다 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생계형 대출 누가 많이 썼느냐 봤더니만요. 역시 50대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에 딱 걸려가지고 대출 대상 1호잖아.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대부업체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보통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은 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막 써가지고 급하게 급전을 땡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군요. 그렇죠. 서민들이 많이 빌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소득이 낮거나 또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부업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27.9%. 네. 근데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얼마인지 아시죠? 2.96%.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 네. 하지만 그림의 떡이죠.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부업이 화랑이야, 화랑. 대부업체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대부업 신규 등록 건수가요. 2012년에는 75곳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9월 말 현재 몇 곳이 되는 줄 아세요? 3,300여 곳이 돼. 약 44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 업체가요.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한 달만 쓰면 무이자. 그러니까. 그래서 혹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 썼는데 99%인가요? 한 달 만에 돈을 못 갚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만 모십니다 해서 무슨 핑크 뭐 이런 론 제품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데 현혹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체는 등록된 업체잖아.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질이란 얘기예요. 미등록된 업체. 미등록된 업체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가요. 무려 2,800건. 엄청나죠? 와. 그러면 실제로 미등록 업체는 진짜 셀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 한국 영화들 보면 대부업체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 미등록 업체는 말이 도와 업체지 그냥 사채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막 묻어버리고 이런 게 네. 진짜 현실이란 얘기인 거예요. 진짜 창조경제 하겠다더니 대부업 창조경제 하셨네요. 카카오, 하림, 대기업일까요? 대기업이 아닐까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이 아닌 것 같고. 그쵸. 애매한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이죠. 이 대기업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이 됩니다. 아하. 공정위는요. 대기업 집단 자산 기준, 지주회사 요건 이러한 것들을 상향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25개 민간 기업 그리고 12개 공기업이 이에 따라서 대기업 집단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요?
아니 카카오나 하림은 좀 이해가 가는데 공기업은 왜 빠지는 거야?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왜 공정위가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이걸 시행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카카오, 하림이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거야. 오호. 카카오가 그렇다고 삼성은 아니잖아.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 이제 막 대기업 행세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대기업으로 클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카카오 하림이 이번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만큼 진짜 신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대기업들처럼 문어발식 확장 이거 하는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는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문어발처럼 할 것 같긴 한데 하림은 이거 어떤 형식으로 할지 감이 안 잡히네. 아니 닭고기 하다가 오리고기도 하고 타조고기도 하고 이러면 문어발 아닐까? 그런 거요? 아 오늘 문화일보가 진짜 황당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뭔 얘기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통법 통신사 배만 불렸냐? 3사 영업이익 오히려 감소.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통신사 배만 불리진 않았다. 그렇죠. 아무튼 문화일보가 주장한 근거를 좀 쫓아가 볼게요. 일단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됐다는 지적과는 달리 오히려 이통 3사의 경영지표는 감소했대요. 실제로 SK텔레콤이나 KT, LG U+,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2015년 3조 1,550억 원이었거든요. 이거는 2010년 이들의 영업이익이 5조 443억 원이었고 2011년 4조 1,298억 원인 거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서도요. 차이가 명확하대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이 116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영업이익은 10조 7천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이통 3사의 매출액은 42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6.7%.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2.5%포인트나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다음에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통 3사의 마케팅비가 대폭 줄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문화일보는 이것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 오류가 있냐?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7조 7,880억 원에서 2013년 계속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8조 8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대요. 그러다가 2015년에는 7조 8천억 원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2014년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2015년에 정상화된 것이지 단통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근데 아무튼 늘어났다가 단통법이 나오니까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원래 거짓말이든 변명이든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은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올해 초에 이통 3사가 뭔 일을 했는지 아세요?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올해 초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만 그 당시 LG U+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는 바로 전에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한 수치래. SK텔레콤도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지만 LG U+랑 비슷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고요. KT도 직원들에게 130만 원가량의 정액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준 거를 타박하는 건 아니지만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장사를 못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통신 3사는 거대 공시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반기, 연 꼬박꼬박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죠. 저는 이걸 다 떠나서 그러면 문화일보의 주장대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면 단통법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도 단통법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럼 폐지하면 되겠네.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문화일보가 노린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단통법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실드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저희 애청자 한 분이 소중한 제보를 하나 해보셨죠? 삼성전자의 이모 전무에 대한 기술 유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 그래서 우리 박 PD가 어제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오늘은 뭘 다뤄볼까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청자분이 부탁하신 게. 그래서 잘됐다. 칼국수나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이에요. 고위 임원.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몰래 넘기려다 적발이 된 거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던 산업 스파이. 바로 이분이 산업 스파이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이런 게 당연히 뉴스화가 됐겠거니 하고 찾아봤는데 거의 안 됐더라고요. 아하.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 그닥 반가운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린다는 거는 언론계 은어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다수의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처음에는 분명 쓰긴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포털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모바일에서 너무 빨리 크게 확산이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삼성에서 홍보실이나 이런 데서 언론사에 부탁을 하는 거죠. 이 기사를 삭제를 해달라.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내려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털에서 이 기사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북백 시간에 나쁜 뉴스의 나라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책에서도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자, 이 임원은요. 삼성전자의 핵심 부서야. 어딘고 봤더니 시스템 반도체 담당입니다. 와, 시스템 반도체면 반도체에서도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무입니다. 전무. 이야, 전무면 엄청 높네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요. 엄청난 쩐의 전쟁. 우와, 쩐의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국내 최고 회사로 통하는 기업의 전무가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이러한 것들이 너무 드라마틱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곧 영화가 되겠네요. 이거 시나리오 누가 쓸까?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예. 그럼 이번 딜의 주인공인 시스템 반도체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내가 시스템 창호는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시스템 창호랑 비슷해요? 난 비슷하지 않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시스템 창호도요. 일반 창호와 다르잖아. 이 창호 안에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호.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도요.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모아 담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메모리 기능도 있어요. 근데 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리 더하기 프로세서 더하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몰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게 뭐가 있죠? 물어보신다면 저는 컴퓨터의 CPU나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의 AP 요게 대표적인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 사물 인터넷 확산되면서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도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좀 더 고급화하면 AI와 관련된 반도체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인 만큼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단품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각각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 종합 선물 세트도. 예,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요, 지난 2분기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요 약 290조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메모리는요, 이거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부가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요 3개 업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즉 중국이나 일본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죠. 게다가 삼성이 이 분야 전통의 강호인 인텔마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에서 3%포인트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대요. 아, 점유율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반도체 도와주고 있잖아. 그렇죠. 저희가 예전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나올 수도 있지만 비메모리에서는요 여전히 3에서 5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이모 전무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알고 있고 마침 이 분야 리더격인 삼성전자의 핵심 임원이고 또 때마침 중국은 이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이 격차 따라잡으려면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빠르잖아.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무가 유출을 시도한 기술이요, 14나노 공정 흐름도 10나노 모바일 AP,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거든요. 1나노미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1미터를요 10억 분의 1로 쪼갠 단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머리카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크기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뭐 눈으로 안 보인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얇고 성능이 보장이 되면서 전력 소모량도 감소합니다. 스마트폰이 진짜 스마트해지는 거군요.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죠. 이 전무가요, 미국 MIT 출신의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무,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중에 핵심 부서의 고위 임원인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아요. 그렇죠. 게다가 삼성의 고위 임원들, 이런 핵심 부서 출신의 고위 임원들은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계열사의 한직이나 하청업체의 애매한 자리를 보장을 받거든요. 그것도 최소 2년. 그러면서 퇴사 직전에 버금가는 금전적 혜택, 시간적인 혜택, 이걸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뻘짓을 한다는 게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삼성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인재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는 인재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잖아. 김용철 변호사를 제외한다면은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삼성의 흑역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만큼 관리를 잘한다. 즉 전임 임원에 대한 혜택 알게 모르게 많이 주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전무는 역사의 길이 남을, 네티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완용급 도둑질을 시도했다. 왜 이완용을 자처했을까요? 물론 기업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는 행위,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벌을 엄하게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한 뒤의 처벌보다 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이모 전무의 심리를 한번 헤아려보자, 이거거든요. 아하. 행동경제학,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 중에 대학 전공이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더 쉽게 말하면요, 돈을 떼고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질수록 목마르다, 뭐 이런 명언이 있잖아.
이 명언을 따르면 이모 전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술 유출을 시도한 거죠. 하지만 돈이 아닌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군요. 예, 삼성은 전자든 생명이든 그룹 전체가 경쟁의 지옥입니다. 아하. 사원, 대리, 과장 여기까지는 큰 하자가 없으면 올라가요. 물론 과장 승진부터 물먹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차장 승진부터는 그야말로 낙타 바늘이야. 오호. 부장부터는 이거는 하늘이 내린 인재야. 제가 알고 있는 부장들은 다 하늘이 내린 인재인가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물며 기업의 별이라고 하는 임원부터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즉 부장에서 상무급으로 승진하는 거는 한국 고교생이 미국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들어가는 확률쯤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몇백만 분의 1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삼성의 부장들은 상무로 승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봉사와 희생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평일 야근,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요. 윗사람이 부르면 새벽에도 뛰어나가야 돼. 거기다가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나도 이거를 인내를 해야 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것도 최소 4년. 이야. 4년이 지나야 상무 되네 만에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상무가 됐어요. 하지만 또 전무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상무를 달고서 퇴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무가 되면서 한때 같이 상무로 인했던 임원들이 퇴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진짜 더럽겠죠.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도축장 끌려가는 소 뭐 그런 표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무 다음에 부사장, 사장 여기까지가 이제 남아있는 길인데 물론 부회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회장은 이씨 일가 또는 이씨가 정말 맹신하는 한두 명이 아니면은 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장이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한다면 갈 길이 멀어. 이건 마치 군대를 3년마다 또 가는 기분일 것 같아. 우와, 진짜 이건 악몽이겠네.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에 목을 매는 삼성의 이러한 경영 방침, 이전무의 목을 조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경쟁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무에게는 다른 변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오너 경영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아하. 이모 전무가 50대 초반의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두세 살 어린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이자 상사예요.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지만 연륜, 노하우, 트렌드 포착 다방면에서 이 전무가 이 부회장보다는 아무래도 뛰어날 텐데 당연하겠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다 강조를 해도 매번 의견을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요. 이번에 갤로트 7 배터리 폭발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터리만 해도 글로벌 트렌드는 파우치형이래. 파우치. 아하. 그러니까 이 파우치는요. 일체형 단말기처럼 모양 변형이 쉬운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근데 삼성은 여전히 분리되는 배터리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각진 배터리를 선호해 왔대요. 글로벌 트렌드는 됐고 야 우리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장점으로 생각하는 고객이 적지 않은데 각 배터리로 나가. 근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중국의 갤로트 7 배터리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는 파우치형이었대. 근데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는 대부분이 이 각 배터리였다는 거죠. 당연히 삼성 고위 임원들은 이 점을 주장을 했을 겁니다. 파우치로 해야 된다. 대세는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이 갤로트 7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파우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했겠지.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묵살을 했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MIT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대기업의 운영 행태,
오너의 역할, 전문 경영인의 중요성 이런 거를 누구보다 공감을 했을 이전무였을 텐데 자신이 전무로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에는 3대가 세습 경영을 하네? 그러니까 북한도 아니고 말이야. 이 굳건한 컨트롤 타워가 너무도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가동이 되고 있으니 아마도 은연중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이전무로서는 갈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산업 스파인 이전무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무가 잘못을 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삼성의 경영, 직원을 대하는 태도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과도한 경쟁이 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만든다. 이전무도 삼성 내의 과도한 경쟁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달라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 2탄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삼성이 달라지려면 가장 먼저 삼성에도 노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조 없는 경영?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 어느 글로벌 트렌드가 그런 노조 없는 경영을 얘기를 합니까? 오바마 대통령마저 노조에 가입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도 글로벌 경영에서 벗어난 사람이겠네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참 인상적인 컨텐츠를 하나 읽었는데요. 정영민 트렌드 헌터.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트렌드 헌터. 이분이 쓰신 글인데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억대 이상 부자들의 8가지 공통점. 공통점이 8가지나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8가지를 들려드릴 테니까 경제브리핑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는 쓸데없이 지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800원에 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부자들은 절대 사지 않는데요.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돈도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부자는 돈을 쓴다. 방금 첫 번째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였잖아. 네. 근데 왜 두 번째는 돈을 쓴다고 했을까요? 부자는 쓸데없는 지출은 하지 않지만 써야 할 곳을 알고 정확하게 지출한대요. 어떤 것이냐? 젊은 사람이나 앞으로 성장할 사람을 지원하는 일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자기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싸하죠? 세 번째는 부자는 주변을 소중히 한대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대신 친구한테 선물 사준다던가 지인들한테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로 인해 얻는 정신적 쾌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네요. 이재용 엉아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재용 엉아는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안 하겠죠.
네 번째는요, 자기 원칙을 칼같이 적용한대요. 이 부자들은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중요시한대요.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어기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칼같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자는 공부를 한대요. 부자들의 대부분은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강연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공부를 통해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부자는 떠들기보다는 듣는다고 합니다. 부자의 대부분은 경청가래요. 네.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귀를 열 줄 안대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자는 도전을 한대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진대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패로 잃는 것보다 경험으로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래요. 또 부자는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비관론도 포함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네요. 부자들은 장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긍정적이래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기도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도 많대요. 지금 8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근데 왜 부자가 아니지? 8개가 다 맞나요? 7개가 맞는데 무려. 근데 8개가 다 맞아야지 300억 원대 부자가 되는 거고요. 7개 맞으면 말짱 꽝이에요. 로또랑 똑같은 거지. 제가 지인에게 비싼 저녁은 안 사거든요. 앞으로 사시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 있는데 되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